유럽은 한국 때문에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 유럽에서는 지금 한국으로 인해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유럽에서 어떤 일이 펼쳐졌을까요? 저는 프랑스 소르본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는 마리나라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국제경제와 금융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유럽 최고의 명문 대학 중 하나로 손꼽히는 소르본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기대했던 과목이 바로 21세기 경제 패러다임 변화라는 수업이었어요. 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다루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 수업을 맡으신 드리웨 교수님은 국제 경제 분야에서 손꼽히는 석학이셨습니다. 교수님은 전형적인 프랑스 지성인의 모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셨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시선과 에너지를 가지고 계셨고 수업을 이끌어가는 방식 또한 굉장히 독창적이었어요. 매번 학생들에게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며 생각을 자극하셨고 정해진 답을 강요하기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결론을 도출하도록 유도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수업에 더욱 빠져들었습니다. 수업이 있을 때마다 기대가 되었고 매번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었어요. 특히 유럽 각국에서 온 학생들뿐만 아니라 아시아, 북미, 중동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한 가지 주제를 놓고도 국적과 문화적 배경에 따라 전혀 다른 시각이 나오곤 했고 그러한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학문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교수님께서 던진 질문은 그 어느 때보다 도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21세기 경제 패권을 쥐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강의실 곳곳에서 속삭이는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느 정도 답을 예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상대로 프랑스 출신의 폴이 가장 먼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도 계속 주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유럽도 여전히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만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면에서는 아직 미국과 중국을 따라잡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폴의 말에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답게 현실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에서 온 클라우스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럽도 여전히 세계 경제의 중심입니다.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강력한 기술력과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향력을 잃지 않을 겁니다. 클라우스의 말에 강의실 안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유럽 학생들은 대체로 자국 경제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고 여전히 유럽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자 중국에서 온 리밍이 나섰습니다. 그는 자부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중국은 조만간 세계 경제의 1위가 될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를 보면 이제 전 세계가 어느 국가도 중국을 따라잡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의실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유럽과 중국, 이 두 경제 대국의 경쟁 구도는 익숙한 주제였지만 토론이 격렬해질 조짐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교수님께서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국가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강의실 스크린에 한 나라의 국기가 등장했습니다. 붉은색과 푸른색이 조화를 이루는 태극 문양이 선명하게 자리 잡은 대한민국의 국기였어요. 강의실을 가득 채웠던 웅성거림이 점차 잦아들고 이내 숨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스크린에 집중되었어요. 거기에 선명하게 나타난 태극 문양, 대한민국의 국기는 모두에게 예상치 못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당황한 듯 서로를 바라보았고 일부는 노트북을 급히 열어 한국의 경제 지표를 검색하는 듯 보였습니다. 유럽과 중국의 경제 구도를 논하는 것이 익숙했던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한국의 등장은 논의의 판도를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폴은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라니, 한국이 세계 경제 패권을 논할 정도였던가? 그의 목소리에는 의문과 약간의 당혹감이 섞여 있었어요. 유럽의 경제적 우월성을 믿어온 그에게 한국이 패권 경쟁의 중심에 놓였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곧 폴은 표정을 가다듬고 교수님을 바라보며 신중한 어조로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물론 한국이 경제적으로 급성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패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에는 아직 거리가 있지 않을까요? 한국은 여전히 인구 규모에서 미국이나 중국과 비교할 수 없고 자원면에서도 한계가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패권을 논할 정도라면 한국이 과연 그 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의 말에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은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말을 이으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폴. 여러분 중에도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패권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영토나 인구 규모로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경제 경쟁력 지수라는 제목이 적힌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는 세계경제포럼과 국제경영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국가별 경제 경쟁력 지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경쟁력은 단순히 GDP의 크기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기술 혁신, 교육 수준, 디지털 인프라, 연구 개발 역량,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교수님은 한 부분을 손으로 짚으며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이러한 경제 경쟁력 평가에서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 투자 비율, 국제특허 출원수, 디지털 인프라, 반도체 및 첨단 기술 산업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신흥국이 아니라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핵심 국가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경제 구조를 갖추고 있죠. 학생들의 반응이 미묘하게 변해갔습니다. 유럽과 중국 학생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교수님의 설명을 진지하게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독일 출신의 클라우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기술력에서는 강할지 몰라도 유럽이 여전히 더 안정적이고 강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독일, 프랑스, 영국 같은 나라들은 오랫동안 글로벌 경제를 주도해왔고 여전히 주요 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성장한 것은 인정하지만 유럽이 그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교수님은 클라우스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유럽의 경제력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의 변화입니다. 세계 경제는 지금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에서 중요한 것은 전통적인 산업 기반이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혁신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교수님은 다시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기술 기업의 시가총액 순위와 각국의 특허 출원량이 정리된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전자, AI, 자율주행, 바이오테크 같은 미래 산업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들은 전 세계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는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제야 강의실 곳곳에서 아, 그렇군. 생각보다 한국이 강하네. 같은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출신의 리밍이 다시 나섰어요. 그는 약간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경제 패권을 논할 때는 내수 시장의 규모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인구가 5천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국과 비교하면 20분의 1 수준인데 어떻게 한국이 세계 경제 패권을 줄 수 있겠습니까? 교수님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리밍. 하지만 과거의 경제 패권 국가들을 생각해 봅시다. 과거 영국이 세계를 지배했을 때 인구 규모가 중국이나 인도보다 많았나요? 20세기 후반 일본이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을 때 인구가 미국보다 많았나요? 핵심은 인구의 크기가 아니라 그 인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가입니다. 교수님은 다시 화면을 넘겼어요. 이번에는 노동 생산성과 1인당 GDP 성장률이 정리된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노동 생산성, 1인당 GDP 성장률 그리고 글로벌 경제 기여도에서 이미 유럽의 주요 국가들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디지털 경제 전환을 이루고 있으며 혁신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원도 부족하고 시장 규모도 작지만 기술력과 혁신으로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나라가 된 것이죠. 그 순간 폴, 클라우스, 리밍을 비롯한 여러 학생들이 저마다의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강의실의 공기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반도체 산업과 미래 경제 패권이라는 굵직한 제목이 등장하자 강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반도체, 현대 경제의 석유라고도 불리는 이 핵심 산업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의 반응을 살피며 차분한 목소리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현재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학생들이 저마다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교수님은 손가락 하나를 들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반도체입니다. AI, 5G, 클라우드, 자율주행,
슈퍼컴퓨터, 스마트폰, 심지어 국방산업까지 오늘날의 모든 첨단 기술은 반도체 없이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반도체 산업을 가장 강력하게 지배하는 국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화면이 전환되며 한 나라의 국기가 등장했습니다. 태극 문양이 선명한 대한민국의 국기였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었지만 지배라는 단어까지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때 독일 출신의 클라우스가 다시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산업 아닙니까? 한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단언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의 말에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도체는 단순한 전자 부품이 아니라 여러 나라가 협력하여 생산하는 복합적인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화면을 넘기셨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과 공급망 의존도에 대한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데이터를 보면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한국 없이는 세계 경제가 마비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듣자 학생들의 반응이 더욱 커졌어요. 특히 유럽 학생들은 다소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클라우스 역시 화면을 바라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때 프랑스 출신의 폴이 반박했습니다. 교수님, 하지만 반도체 산업은 단순히 메모리 반도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 반도체 즉 프로세서, 칩이나 GPU 같은 부문에서는 여전히 미국과 대만이 강세 아닙니까? 폴의 말에 일부 학생들이 다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나 교수님께서는 가볍게 웃으며 말을 이으셨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폴.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보죠. 메모리 반도체 없이 시스템 반도체가 작동할 수 있을까요? 폴이 순간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교수님은 기다렸다는 듯 다시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반도체는 단순한 단일 부품이 아니라 거대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스마트폰, 노트북, 서버,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들은 메모리 반도체와 논리 반도체가 함께 작동해야만 합니다. 즉, 시스템 반도체가 아무리 강력하다고 해도 메모리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메모리를 공급하는 국가는 바로 한국입니다.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중국 출신의 리밍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하지만 미국과 중국도 반도체 생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자체적인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 하고 있고, 미국 역시 반도체법 등을 통해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한국의 우위가 약해지지 않을까요? 교수님께서는 이번에도 침착한 표정으로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반도체 제조 기술의 난이도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표시되었습니다. 여러분, 반도체는 단순히 투자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극자외선 공정을 활용한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현재 한국과 대만뿐입니다. 반도체는 기술 장벽이 매우 높은 산업이며 단순히 몇 년 안에 따라잡을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이 아무리 자금을 투입해도 한국의 기술력과 생산 경험을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학생들은 다시 한번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기술 혁신과 디지털 인프라, 21세기 경제 패권의 핵심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학생들은 저마다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반도체의 산업과 경제 패권이 연관된다는 점은 어느 정도 받아들인 분위기였지만 이번 논의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다루는 듯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천천히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21세기 경제 패권을 쥐기 위해 필요한 또 다른 요소는 무엇일까요? 몇몇 학생들이 조용히 속삭이며 답을 예상하는 듯했습니다. 바로 기술 혁신과 디지털 인프라입니다. 현대 경제는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변화에 적응하고 혁신을 주도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며 인터넷 속도, 5G 인프라, IT 혁신력을 비교한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화면에는 명확한 수치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5G 인프라 구축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은 국가별로 차이가 크며 아직도 5G가 불안정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유럽이 여전히 기술 강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프랑스 출신의 폴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물론 한국의 인터넷 속도가 빠르고 5G 인프라가 잘 구축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경제 패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유럽은 여전히 강력한 기술 연구 기관과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혁신적인 스타트업도 많습니다. 단순한 인터넷 속도만으로 기술 강국을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폴의 말에 일부 유럽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교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화면을 넘기셨습니다. 이번에는 IT 혁신과 관련된 데이터를 보여주셨어요. 폴,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속도와 5G 인프라는 단순한 기술적 요소가 아닙니다. 이는 경제 전반에 걸쳐 혁신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기반 기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차이를 실제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는 디지털 경제 기여도와 IT 기반 스타트업 성장률이 비교된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인터넷 속도와 5G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 전환 속도에서도 세계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결제 시스템, 전자정부, 핀테크 산업에서 한국은 이미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모바일 앱을 통해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정부 행정 업무를 처리하며 심지어 부동산 계약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과 행정 절차가 많아 디지털 혁신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편입니다. 그때 독일 출신의 클라우스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유럽도 점점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독일을 비롯한 국가들은 AI와 빅데이터 연구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IT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기술 혁신력 자체에서 유럽이 밀린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교수님께서는 가볍게 웃으며 다시 화면을 넘기셨습니다. 이번에는 AI 연구와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률을 비교한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클라우스, 좋은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죠. AI 연구 논문의 수와 실질적인 산업 적용 속도를 보면 한국은 이미 AI 기반 서비스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기술과 빅데이터 활용에서도 한국 기업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자체적인 AI 기술을 개발하며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의 경우 AI 연구는 활발하지만 실질적인 산업 적용 속도는 한국보다 느린 편입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노트북을 열어 관련 자료를 검색하는 듯 했어요. 그러자 영국 출신의 에드워드가 조용히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이 앞으로도 디지털 혁신을 계속 선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건가요? 교수님께서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과거 산업혁명 시대에는 물리적 인프라와 제조업이 경제 패권을 결정짓는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는 디지털 인프라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디지털 인프라와 기술 혁신 속도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 패권을 논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 말과 함께 강의실은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어요. 학생들은 각자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강의실의 분위기가 점점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경제 패권을 줄 가능성에 대한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교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화면을 넘기셨어요. 이번에는 로봇 산업 및 자동화 기술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자료를 분석하며 다음 논의가 어디로 흘러갈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강세를 보이는 IT 기술과 반도체 산업에 대한 논의가 끝난 시점에서 이제는 제조업과 자동화 기술이 주된 화두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기술 혁신과 경제 패권에 대해 논의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죠.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자동화 및 로봇 기술 보유국은 어디일까요? 교수님의 질문이 끝나자 강의실 여기저기서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로봇 산업과 자동화 기술이라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국가는 독일이었어요. 독일은 전통적인 기계 산업 강국이며 세계적인 제조업을 기반으로 뛰어난 엔지니어링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독일 출신의 클라우스가 손을 들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 분야에서 여전히 유럽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오랜 기간 기계공학과 제조업에서 우위를 점해왔으며 지금도 세계적인 로봇 기업들이 유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ABB, 쿠카, 유니버설 로봇 같은 유럽 기업들이 산업용 로봇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클라우스의 말이 끝나자 강의실의 일부 학생들은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럽 학생들은 전통적인 기계 산업과 제조업에서 유럽이 여전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다시 화면을 넘기셨습니다. 이번에는 산업 자동화 로봇 도입률과 제조업의 로봇 활용 지수가 표시된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산업 자동화와 로봇 기술을 활용한 제조업의 발전 속도를 보면 어느 나라가 가장 앞서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화면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세계 산업용 로봇 밀도라는 제목 아래 각국의 제조업에서 로봇이 얼마나 많이 활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가 나와 있었어요. 여러분, 한국은 세계에서 산업용 로봇 도입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제조업 노동자 1만 명당 산업용 로봇 보급수는 한국이 1위입니다. 독일과 일본, 미국도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한국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단순히 공장에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호텔,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도 로봇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강의실 여기저기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일부 학생들은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고 몇몇은 빠르게 노트북을 열어 관련된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프랑스 출신의 폴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로봇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인상적이지만 중요한 것은 로봇을 직접 개발하는 기술력 아닐까요? 산업 자동화는 단순한 도입이 아니라 로봇을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은 여전히 세계적인 로봇 제조업체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구 개발 분야에서도 앞서 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로봇 기술 강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의 말에 일부 학생들이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교수님께서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다시 화면을 넘기셨어요. 이번에는 자율주행 로봇 및 AI 기반 서비스 로봇 시장 성장률이 표시된 자료가 등장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폴. 하지만 로봇 산업은 단순히 산업용 로봇만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로봇이 공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곳곳에서 활용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분야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와 AI 기반 로봇 도입 사례를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한국의 로봇 산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산업용 로봇이 아니라 공공 서비스, 의료, 물류, 스마트 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안내 로봇이 승객을 도와주고 있으며 병원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이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에서는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실생활에 도입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연구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 한국은 실제 실험으로 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제야 학생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로봇 산업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던 학생들도 점차 데이터를 확인하고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생각을 바꾸는 듯했습니다. 그러자 클라우스가 다시 한번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결국 한국이 유럽보다 더 빠르게 로봇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교수님께서는 잠시 미소를 짓더니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클라우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로봇 산업의 중요한 중심지로 자리 잡았으며 기술 혁신과 실질적인 도입 속도에서 유럽을 넘어섰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제는 유럽이 한국을 따라가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강의가 끝난 후에 강의실 안에는 묘한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노트북을 닫고 짐을 정리하면서도 여전히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주제들은 단순한 경제적 분석을 넘어 세계 경제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강의실을 나오며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리의 오래된 건물들과 현대적인 유리 건축물이 공존하는 이곳에서 세계 경제의 중심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럽은 오랜 역사를 통해 경제와 문화를 주도해왔지만 이제는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듯 보였어요. 반면 한국은 그 변화의 최전선에서 혁신을 이끌며 세계를 주도하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 강의를 들었을 때만 해도 저는 유럽이 여전히 경제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이미 유럽을 넘어섰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날이 머지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한국은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니
한국은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국가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 사람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